우리 이거 퀴즈 한번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 생각하는 시점을 딱 월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5월, 6월. 아,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5월. 각도기님은요? 저도 5월입니다. 5월이요? 올해 긍정적으로 보시는 자산 어떤 게 있으실지. 엔화 자산 좋아하고요. 가장 저평가된 통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올해 제약 바이오 주식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미국 빅테크 주식들을 계속 추천해요. 저는 세 가지를 다 해볼 생각입니다. 유명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의 추천을 하나씩 다 사면 3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부담돼요.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게 영광이면서 또 부담스러운 네. 그런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진행한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모셔보기는 또 처음인데요. 일단 시작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서 시작부터 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홍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뭐 연말에 달렸으니까 좀 쉬어야죠. 네. 예, 일단 뭐 저는 지난 12월 FOMC 이후에 그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앞질러 가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3번이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돼서 6번으로 다 지금 컨센서스로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항상 연준은 칵테일 파티에서 잔을 치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즉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드디어 왔다 그러면 아닌데 그러면서 배신을 좋아하는 곳이다. 그걸 좀 시장이 어제 미국 금리 오른 것도 그렇고 약간 겁을 낸 거 아닌가.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워낙 좋은데 특히 실적 시즌이 우리랑 달리 한국은 실적 시즌이 엉망이겠지만 미국 실적 시즌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자율 떨어진 데다가 최근에 마진이 개선되는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시작되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좀 진정되겠지만 일단 그렇다 해도 또 1월 말 FOMC가 있어서 일단 연초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허전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오늘 보면 반도체 좀 많이 빠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애플 관련한 쪽도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뭐 소재나 산업재 주가들도 많이 빠져버려서 이제 뭐 제약하고 바이오 쪽 말고는 남아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미국 시장이 꺾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또 중국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경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역 전쟁이나 네. 뭐 반도체 관련한 어떤 규제나 이제 이런 중국 관련한 쪽에서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뭐 저도 홍 대표님 말만 따나 사실 뭐 미국 경기나 펀더멘탈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인데 좀 급하게 브레이크를 좀 밟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석현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미국 시장이 첫날 첫 개장일에 이제 특히 이제 지난주 시장을 주도했던 테크 주식들이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떨어진 거는 조금 약간 기시감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11월, 12월 그 2개월간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2020년인가 그때 이제 코로나 특수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미국 시장에도 이런 케이스를 찾는 게 거의 10몇 년 전으로 올라가야 될 만큼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좀 덜어내는 과정 정도로만 이해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연초 장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시작하는 시기. 이게 이제 유동성 효과로 이어지면서 1월 달 수익률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좋게 나타나는 게 연초 장세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를 좀 기대감을 계속 유지를 시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1월 달 시장의 특징이 이 수급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이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물론 뭐 큰 규모는 아니에요. 어제 빅테크들 떨어지는 폭에 비해서는 걸어도 시장 한 1,000억 정도 매도한 거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연초 장세 특징이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 효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초에 체크를 해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올 한해 시장. 일단 불황이 없으면 네. 시장은 언젠가는 오르더라.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예, 그림에서 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미국의 주택 가격,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고요. 그리고 빨간 선 말고 파란 선이 신규 주택 착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똑같아요. 집값이 오르면 착공이 느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 착공도 많이 늘었는데 지금 집값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데 착공은 훨씬 적죠. 이게 뭘 뜻하냐면 아직 갈 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급 과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공급 과잉이 미분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건데 미국은 미분양커녕 줄 서서 사고 있는 중인 나라에서 금리까지 이제 안 올린대요. 아니, 그러니까 인하는 모르겠다. 네. 근데 안 올린대요. 그러면 모기지금리 벌써 빠지잖아요. 그래서 모기지금리 빠지고 주택 착공은 적은데 가격은 좋아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좀만 집이 나오면 살려는 타임에 줄을 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말고 이걸 억제할 방법은 없는데 금리 인상 안 한다고 이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금리 인하를 늦출게. 나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물론 몇 명이 실제로 점도표에서 안 한다 그랬어요. 2명인가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좀 커질 수 있잖아요. 왜? 경기가 작년에 이제 뭐 바닥치고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상 최고 집값이에요. 게다가 여긴 안 했지만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뱅커들, 그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첫 번째 걱정이 뭘까? 두 번째 걱정이 고용이잖아요. 그럼 세 네. 번째가 뭘까요? 그쵸. 저 사람 때 자산 버블을 일으켰다가 나라 망했다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금융 불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 별거겠어요. 결국은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는 걸 방치했다가 그 뒤에 누가 뒤에 후임자가 뒷감당을 하게 되면 그린스펀 꼴 나는 거거든요. 두고 욕먹는. 네.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싫을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어차피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 파월이 연임하겠어요?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지금 맛이 갔는데 저 할아버지가 4년 더 하면 사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할 생각이 없잖아요. 연임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가는 길에 이제 뭐 임기 2년 남았는데 목리 한번 부릴 가능성이 근데 그 목리 부린다고 불안이 올 거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양반이 우리한테 막 시비를 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하는 정도로까지는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금리 기껏 해봐야 당신들 기대는 너무 과하다. 우리한테 왜 자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견을 가진 멤버가 있었을 뿐이다. 이러고 1월에 만약 1월 FOMC에서 도망가면 근데 그걸 좀 저는 생각하면 시장이 좀 쉬어가는 거지. 한 해를 놓고 보면 그래도 우상향하는 시장이고 올해 만약 조정 나오면 감사한 상당히 마음이 편한 조정인 것 같죠. 네. 허정인 사장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조금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게 봐야 되는지 하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밥 먹다가 점심 먹다가 가끔 이제 그런 올해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 미국의 정치 관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다. 근데 트럼프 당선되는 걸 막으려면 어찌됐든 경기를 엄청 좋아야 돼. 붐업시켜가지고 네. 주가도 조금 더 올리고 특히 이제 러스트 벨트 쪽에 경기를 이렇게 좋게 시키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허상무님 말 변했네요. 네?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 허 회사님한테서 음모론을 듣게 될 줄이야.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희들끼리는 얘기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점심 시간에 친구 이야기 들었다지만 그거 다 원래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군요. 친구들한테 하듯이 이제 네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비슷한데 이제 논리만 조금 음모론적인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제 그 전까지는 막 좀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민주당 쪽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상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제 정신을 차리는 파티가 약간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생각보다 경기나 주가는 약간 버블 비슷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석현 부장님이 작년 연말에 시장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와. 예, 정확하게 다 그러니까 제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가 너무 편안해하는 거 아니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두 궁금합니다. 분께서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상고하죠. 상고하전가요? 상고 저는 정도. 상고하죠. 네, 상고하죠입니다. 상고하전가요? 네, 계산하- 처음에 지금은 당장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상고 이렇게 상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허재한 상무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약간 누운 N자형? 누운 N자요? 그러니까 1분기 네. 때 조금 올라가다가 네. 좀 빠졌다가 조정 다시 좀 쭉 있다가. 올라가다가 연말에 조금 더 다시 떨어지는 네. 그런 형태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M자네. M자. M자. N자가 아니고 M자. 네.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 박 부장님 부장님이 저는 머리도 좀 맞춰주세요. 다 해버려가지고 무슨 자를 꺼내야 될지 지금 헷갈린데 다음에는 꼭 먼저 우리 박석현 그렇게 부장님 할게요. 다음 말씀하시죠. 질문부터는 네. 우리 박 부장님 네. 하시죠. 네. 이 소문자 M자를 몇 개를 나열해 놓지 않았을까 올해. 오. 그러니까 네. 올해는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건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외환시장도 네. 작년에 달러화가 한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했는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중에는 주가가 오르면서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 100밑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한 103, 104까지 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 100일 정도, 102 정도까지 내려오는 약간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조금 좋아 보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재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다는 거. 네.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많이 내리게 가장 큰 호재고요. 네. 반대로 이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건데 네. 네. 작년에 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S&P 500 지수 24% 올랐고 코스피가 19% 올랐으니까 네. 연간 기준으로 이런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해도 계속 될 수는 있겠지만 올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올해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게 좀 올랐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싸면 위쪽으로 더 올라갈 여지를 남겨둘 수 있겠는데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한국은 지금 한 11배, 미국은 한 20배 가까이까지 포워드 기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멀티플이 더 이제 확장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서 주가가 오르려면 기업이익이 계속 늘어줘야 되는데 미국 소비 여건을 보면 그 기업이익이 추석을 쭉 뻗어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약간 좀 참고해야 될 요인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대를 높이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업이익이 EPS 계속 늘어나는 우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올해만 놓고 보자면 올해는 약간 조심성을 좀 앞세워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수로 저희가 앞서 이제 언급했던 게 금리 인하 시점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의 변수가 말씀하신 또 대선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이거 퀴즈 한번 하시죠. 올해의 변수요? 네, 아니 이 금리 인하를 각각 그냥 시기? 틀려도 된다. 네.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 생각하는 시점을 딱 월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저도요? 아니 이건 중간에 우리 허재한 이사님부터 하시죠. 상무. 네, 허재한 사모님부터. 저는 진급 좀 5월이요, 지켜주세요. 5월. 5월? 예. 5월. 네. 우리 홍춘욱 박사님. 예, 6월. 6월, 5월, 6월 나왔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올 중에 하나 더 있나요? 저희가 사회를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5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각도기님은요? 저도 5월입니다. 5월이요? 5월이 세 분이네요. 네, 저도 5월 좀. 그럼 5월 아니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5월 아닐까요? 그때쯤 그러면? 시기를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사모님. 사실 이제 12월 FMC 때가 조금 저희 느낌으로는 파월 의장의 어감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7월 이후였는데 좀 땡긴 게 이제 5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잉여저축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고갈되는 시기가 딱 이제 한 5월, 6월 정도 돼서
그쯤 되면은 미국의 고용도 힘이 좀 많이 빠질 거고, 그리고 그때쯤 또 음모론으로 들어가면 그때쯤부터 금리 인하를 해줘야 이제 대선 전에 경기가 예, 그 이후에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이제 그 어떤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하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한 5월 정도 해주면 11월 대선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실 추가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점도표를 고려했을 때 네. 3번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점도표는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변하겠지만 3월부터 만일 내리기 시작한다라면 그 3번 시장은- 내리기가 좀 분배하기도 연준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까지도 이게. 보고 예. 있더라고요. 예. 3월부터라면 두 번째 FOMC고 연간 FOMC가 7번이 남게 되는데 물론 3월 이후 이제 6번이 남게 되는데 네. 3번 내려갖고는 뭐 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4번, 5번 내려야 되는데 그럼 점도표를 바로 3월 달에 하향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이걸 좀 체면이 안 쓰죠. 체면이 안 쓰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 더비시한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3월이 되기는 조금 정책적인 어떤 그 연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무너져서 조금 선택하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또 이게 너무 늦추면 시장에서 좀 의심하는 경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 금리 인하 시점은 한 5월 또는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금리 인하 시점이 5월이나 6월로 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표님? 뭐 저는 일단 한 대 맞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워낙 언행이 좋아서 저는 좀 간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 별게 아니고요. 이거 그림 하나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예 나왔네요. 그 미국의 필드 오일 생산량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쉐일 오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라스카랑 멕시코만에서 나는 원유를 더하면 대충 한 2천만 배럴 좀 더 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그 이번 사우디의 2번에 걸친 감산을 저 미국 쉐일 오일 저게 한 방에 다 탁 튀어오르는 거 보이시죠? 네, 저게. 커버리지를 다 했다는 거죠. 아무리 예, 감사해도 예, 소용없다. 예, 10월에 저렇게 튀어오르는 거 보고서 왜 워렌 버핏이 에너지 그치 예. 옥시덴탈이랑 코노코를 사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에 기반한 마진의 지속성이 나오는 이제 계산이 서는 비즈니스다라고 보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좋은 거죠. 이게 네네. 생산성이 좋은 상황에 이게 왜 저는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을 좀 늦출 요인이 되냐 하면 이게 인플레를 낮추는 요인이긴 한데 대신 뭘 유발하냐 하면 이렇게 유가를 억제하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요. 예,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 볼 때 우리가 항상 휘발유 제외, 뭐 주유소 제외 이러고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 소매 판매 25% 정도 돼요. 그게. 그 미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소비에 그러니까 의료비 이런 거 저 교육비 이런 거 말고 네. 자기들이 돈을 쓰는 편의 소비자라고 부르는 건데 편의점 가서 쓰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기름값이랑 연동돼 있는 비용들이에요. 교통비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뭐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정도의 원유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여기서 유가가 만에 하나 더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도 70불에 걸려 있지만 만약 진짜 올해 평균 유가가 70불이다. 여기서 그냥. 이래 보면 2년 전 우리 135불을 받는데 반토막 낸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그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거기가 반토막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도 좋지만 그 고유가에 또 돈 버는 건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연준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양손에 떡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왜 굳이 내가 금리를 빨리 인하해 줘야 되냐. 그 이유를 내게 말해봐. 갑자기 소녀시대가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별로 그렇게 지금 급하지 않다. 그럼 이 사람들이 늦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늦게 한다고 봐서 저는 6월인 거. 그러면 지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언제 하냐. 변중만 올리지 말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긴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뭐 물가를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요지는 상반기 중에 언제 한번 뭐 이 지치는 것, 이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은 나오겠지만 결국 5월이나 6월 정도에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여름에 또
뭐라고 하나요? 인디안 썸머 또는 인디안 썸머 랠리라는 것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올해는 아무튼 상당히 좀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 회사님도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달러도 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지점장님께서 미국 시장이 안 비싼데 괜찮겠냐라는 질문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을 빼면은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뭐 19배, 20배 정도 되는데 그거 빼면은 16배, 17배 정도인데 10년 평균 정도 수준보다도 네. 높진 않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빅테크들은 좀 쉬고 네. 이제 소위 이제 약간 그냥 경기에 민감한데 엄청 싼 거 대한민국으로 치면 자동차 같은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미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 긍정적인 어떤 선순환을 하면서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랠리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없이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좀 기회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달러는 이제 아까도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년에 달러가 상반기 때는 의외로 좀 셌다가 또 하반기 때 좀 약해지면서 약간 방향성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되면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선거 생각하면은 미국이 굳이 달러를 강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을 대체할 만한 어떤 성장을 대체할 만한 국가들이 좀 잘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달러가 엄청 약한 그런 모습은 아닐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약한 약세? 말장난 같은데 약한 약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죠. 네. 우리 그 박 부장님께서도 지금 미국 시장, 미국 경기나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정리하신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ROE로 보면 네. 한국의 ROE는 물론 이익이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한 8% 정도 나오는 거고요. 포워드로 기준으로. 네. 이게 한국이 좀 높았을 때에도 10%가 조금 넘으면 가장 높았던 수준이고요. 미국은 ROE 한 20% 정도 지금 나옵니다. 물론 미국이 비싼 것도 이 ROE가 높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 ROE 20%가 되게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20%를 유지를 하고요. 한국이 제일 못하는 게 기업들이 자본 통제, 자본 관리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이걸 잉여금으로 쌓고 자본을 늘리죠.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네. 돈이 일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 워킹을 하게 만드는데 네. 그러면 돈한테 일을 시키느냐 그거보다는 이 돈을 줄여요. 자사주 외부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본을 상당히 다이어트를 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ROE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리턴을 돌려주는데 8%짜리 회사를 투자를 하느냐 20%짜리 투자를 하느냐 봤을 때는 답은 나와 있는 거죠. 20%짜리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도 뭐 물론 이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ROE는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빅테크 주식들 한 7개 주식의 그 이익 전망치 5년치를 뽑아보게 되면 한국 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매출 늘어나는 속도나 거기에 더 높게 이익 성장률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주식도 뭐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애플 주식이 그 이익이 좀 약간 그로스가 슬로워지고 중국 쪽에서 사업 전망이 좀 약화되는 거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애플은 작년에도 2023년도죠. 순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주식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순이익은 한 1,000억 달러 정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는 애플의 그 23년도 ROE가 무려 170%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한 5년 후에 ROE는 지금 예상치로 8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본을 다 소각시켜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애플이 지금 밝힌 게 앞으로 한 5년 안에 유보를 빵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밝혔거든요. 지금 애플은 자본 관리를 해서 주주이익 환원 쪽으로 정책을 좀 바꾸고 있는 거고요.
약간 시각을 좀 바꿔서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맥세븐이라고 하는 주식이 고평가돼 있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맞고요. 올해 분명히 이게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떠 할래 물어보면 저는 이쪽에 투자하는 게 뭐 숫자로 봤을 때 훨씬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만일 이런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뭐 이쪽을 중심으로 좀 시각을 좀 넓혀서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오늘 일부 시간을 통해서 한 1년이죠. 한 해 동안에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미국 쪽 이야기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 중국 쪽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올해는 좋게 봅니다. 올해는 좋게 본다. 나아질까요? 야, 이거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속은 시장입니다. 네, 뭐 그래서 싸잖아요. 네, 쌉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 H 기준으로 해서 PBR이 0.5배예요. 네. 지금 우리 ROE 100% 넘는 회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PBR 0.5배 이야기하니까 슬프죠. 그만큼 처절하게 빠진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ALS 낙인까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디플레에 빠진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디플레,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2년 연속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인데 네. 그 이전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5%였거든요. 연평균 성장률 25%를 하는 부동산 투자가 딱 2년 사이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찍었어요. 네. 끝장이 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달리던 속도에서 방지턱에 부딪혀서 그냥 차가 날아가 버렸어요. 오르막 오르다가 엔진이 꺼져가지고 뒤로 뒤로 밀리는 밀리거나 상황인 거죠. 네. 뭐 어디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또랑이 빠진 네. 거죠. 이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살리느냐? 일본이 다 보여줬거든요. 네. 일본이 보여준 방법을 쓰면 되는데 문제가 중국은 고종환율 제도예요. 네. 그래서 홍콩. 뭐 그 홍콩이랑도 폐가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에 정부가 환율을 고시해 주는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인가요? 더 확대했나요? 아무튼 2%죠. 이거밖에 안 해주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97년 한국이랑 똑같은 화폐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인하한다? 환머니가 더 유출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가 5.5%. 근데 중국은 이번에 금리 인하해서 1.3까지 내렸죠. 예금금리. 지금 예금금리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되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나오죠. 자, 이건 금리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남아있는 방법 이제 두 번째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있었던 공동부유 나 잘못했어. 그때 나 실수했어. 경기가 불황일 때 딜해버리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미안해. 그리고 이제 그걸 엎으면 되는데 못 가능할까요? 없죠. 못 없죠. 네. 가능할까요? 일단 체면이 중요한 나라인데. 네. 일단 이 교체 가능성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주어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어내서 정부가 집행을 해주는 거죠. 즉 도로도 다시 만들고 항만도 더 만들고 다리도 더 만들고 KTX보다 더 빠른 고속철도도 더 만들고 그리고 그 망해버린 건설 회사들 다 내가 인수해서 이미 돈 내놓고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입주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걸 근데 지난해 연말 일단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1.7조 위엔 정도를 늘렸어요. 그게 이제 곱하기 200 하면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조금 안 되는 돈을 국채를 한도를 늘렸고 실제로 12월 아직 통계는 못 봤는데 11월까지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찍어서 이제 연초에부터 뿌리겠죠. 근데 어디 뿌리냐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겠죠. 아니 어디 뿌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그거가 뿌려지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뿌리면 일단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 부양 효과? 스테로이드 효과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나중에 부작용은 있지만 당장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수출까지 좋아지면 그냥 어차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가율 좋아지면서 사는 거고 수출이 계속 지금처럼 부진하면 하반기에 이제 또 꺼지겠죠. 그럼 그때 또 고민하면 될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ELS 낙인도 엄청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게 몇 조 있다 그러니까 저거 다 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역발상으로 올해 시장에서 저는 전략이 그래서 미국 사고 중국 사자. 그러니까 미국을 더 많이 사야죠. 미국을 더 많이 사야 되지만 중국도 바벨로 사볼만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반대라기보다는 네.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 의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틀인가 있었잖아요. 예, 12월 달에 있었죠. 있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하루 참석하고 그냥 그 다음 날 또 가버렸거든요. 네. 베트남에 그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은 끝까지 남아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내년에 경제 운용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남아 있고 경청을 하게 되고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하루 하고 갔다라는 얘기는 과연 중국이 정말 내년에 그런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는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좀 나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 좋아지는 어떤 속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막 크게 배팅하기는 그러니까 중국의 자산 가격이 싸다는 건 맞지만 거기에 좀 배팅하기는 약간 여전히 좀 자신감은 좀 없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석현 부장님의 중국 의견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꼭 오늘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주식시장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이제 팽창을 하고 했던 가장 큰 그 포인트는 뭐 한 22년 전이죠. 2001년 11월, 12월 달에 WTO를 가입을 하고 글로벌 경제 본격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중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가고 자본화가 진행이 되겠구나 믿고 20년이 간 거죠. 근데 물론 미중 갈등 뭐 이런 거 다 떠나고 뭐 중국의 부동산을 다 떠나서 지금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예. 2001년부터 20년간 중국이 팽창한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이 돼서 이 시장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네.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주식시장이 열려 있지만 이거를 정상적인 주식시장으로 봐야 될지 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부 규제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뭐 자본 논리하고 너무 배치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고요. 힘들 것 같고 물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 구조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지금 문제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이 올해 만약 반등을 한다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엄청 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네. 해외 투자자한테 신뢰를 잃어서 뭐 해외 투자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오히려 빠져나가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럼 반대로 우리 홍 박사님한테 네. 그 자체 체력으로 부양 정책이 나오는 건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 돌아오겠습니까? 홍콩이나 시장, 중국 시장으로? 그쪽으로요? 그거는 저도 안 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에 그 이제 컨트리 가든 사태 때 네. 어떤 걸 요구하냐면 사제 출연을 요구하더라고요. 네네. 그 컨트리 가든의 대주주가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중국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배당도 잘 주는 회사라서 배당금을 엄청 받아갔죠. 근데 그 배당금을 받아갔는데 네가 회사를 망하게 했으니까 토해내 이런 걸 봤어요. 네. 우리도 지금 비슷하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마윈은 어디 있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국 최고의 그 전에 최고 부자는 지금 일본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못 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국이 뭐 시원하게 옛날처럼 다시 대세 상승한다라기보다는 14, 15년을 기대하는 거죠. 2014년에 부터 시작해서 잠깐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테로이드 받고 그때 이제 2배 났어요. 2천이 4천 갔는데요. 그것도 웃기지만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이해하려 들기보다는 배경만 보고 쌀 때 좀 사놨다가 어떤 정부 정책 효과나 스테로이드 효과로 튀면 또는 위에다가 강세로 가면 잘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커미트먼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뭔가 애정을 가지고 이 나라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일부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 공부하다 보면 네. 맨날 통계가 없어지는 나라 처음 봤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20대 실업률 통계를 갑자기 지난해 8월에 공개를 중단하는 걸 보고서 아니 지표가 나쁘면 노력하겠다 그러면 되지. 지표를 없애는 나라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네. 물론 우리도 뭐 잘한 건 하나도 없는 나라긴 한데 네. 아무튼 이 정도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국을 따라잡네 뭐 하던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했던 분들은 되게 반성해야 되는 나라다. 다만 저희는 타이밍을 맞추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타이밍인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건 싸냐 비싸냐 그리고 방향성은 어떠냐 했을 때 둘 다 괜찮지 않냐. 네. 되게 싼 데다 저기 권위주의적 국가가 국민들한테 성장의 과실을 주지 못하면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뭐라도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부양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지금 세 분 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세를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네. 반등 정도는 뭐 가격 많이 싸진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일본 상황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일본은 네. 어떻게 BOJ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하겠죠. 인상이라기보다는 한다고 보십니까? 인상이라면 마이너스 금리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리는 건데 네. 작년에 이게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일본은행 총재가 이제 우에다 네. 총재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그 다른 나라 다 이제 그 긴축으로 가는데 일본만 못한 이유가 일본은 정부 부채가 선진국 중에 가장 많은 260% 정도 되잖아요. 네. 이 금리 인상에 아주 취약합니다. 네. 이자 부담을 정부가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경기 부양에 쓸 돈을 그쪽으로 이제 소비를 해 버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국채를 BOJ가 한 절반 40% 정도 네, 이제 들고 절반 있어요. 들고 있죠. 그럼 그 이자 수치를 BOJ가 하게 되잖아요. 네네. 통화를 환수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긴축적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정상으로 돌리거나 YCC를 폐기하는 이런 약간 긴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안정돼요. 작년처럼 금리가 글로벌 금리 전체가 급등을 할 때 정책을 섣불리 폈다가 일본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뛰어버리면 상당한 정책 실패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오를 위험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충분히 정책적인 환경은 성숙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시기만 BOJ가 이제 고르면 되겠죠. 다만 이제 BOJ가 이걸 고르는데 그렇게 빨리 하지 않을 이유는 아직까지 글로벌 물가가 충분히 안정적인 쪽으로 가서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완전히 틀어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거든요. 만에 하나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온다든가 오히려 반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네.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고요. 점도표를 변경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일본은행 측에서는 금리의 불안정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정상화로 돌릴 여지를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미국 쪽 상황이나 아니면 연준의 움직임을 확인한 이후에 물가 안정이 좀 더 확실해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게 분명히 이게 방향성이 읽히게 되면 일본은행은 충분히 마이너스 금리를 0%, 그러니까 제로 금리로 돌리는 이 정도의 선택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이게 올해죠. 올해 이제 이게 3월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다만 이게 이제 그 엔화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정책을 정할 때 지금 그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높이는 게 일본은행의 정책적인 목표인데, 만일 일본은행의 그 액션으로 인해서 엔화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버리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조금 좌절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또 못 올라가고
그리고 소비도 진작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랑 연주된 정책 행보를 살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을 폄에 있어서 엔화가 지나치게 강세로 가는 거를 방지하는 어떤 흐름 이런 거를 확인해 가면서 정책 변경에 나설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움직이는 방향은 지난해처럼 머뭇머뭇 거르지는 않을 거고요. 시기가 포착이 되면 긴축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긴축은 금리를 올리는 건 보기보다는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0%로 되돌리는 정도의 정책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우리 허전 이사님, 허전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네. 뭐 YCC 정도 규제를 풀다든가 아니면 폐기한다든가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냥 BOJ 그 장기 전망, 물가 전망 같은 걸 보면 여전히 아직도 2%를 못 넘을 걸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는 여전히 이제 그 디플레에 대한 어떤 긴 기억들, 트라우마가 좀 계속해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통화 정책 변화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잘 안 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특히 이제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반대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잘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잘 안 할 거고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할 거고 그래서 뭐 엔도 그렇지만 이제 엔화의 방향성 자체는 워낙 싸기 때문에 조금 뭐 상승을 하긴 할 텐데 좀 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국내장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건설 쪽에서도 그렇고 먼저 대표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네, 뭐 문제는 있는데 네. 주식시장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 해당되는 사업과 비즈니스가 되게 경제에서 큰 건 아는데 네. PF가 130조 정도 되는데 2010년 그 PF 위기가 났을 때 한 80조 정도 됐었고 그건 대부분 은행들이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은행 다니고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봤는데 크게 손실이 나도 30%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자 비용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가 저축은행 사태가 나서 그렇게 됐는데요. 한 30%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은행들이 뭐 그 뒤에 사실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경제 규모는 그때 비해서 한 2배가 커졌는데 우리가 한 200조 가까이 되는데 130조 중에서 30%가 역시 터진다 그러면 한 40조 정도 되는데 GDP 2%. 그리고 이게 1년에 걸쳐 터지는 게 아니고 그때 한 걸 본 것처럼 안타깝습니다만 안 터지는 게 최고인데 터지고 나면 5년 가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들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가면 2%가 5년 가는 거예요. 그럼 1년 GDP에서 반영되는 건 0.4, 0.3인데 또 그리고 그때는 은행이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저축은행들 연쇄적으로 뱅크런 났는데 지금은 어디가 문제냐면 증권사랑 저축은행 뭐 또는 신협 이금융권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근데 거기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죄송하지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 요인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한국 주식을 투자하실 거라면 그 국내에서 나오는 뉴스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뭐만 보면 되냐면요. 2개만 보면 돼요. 하나는 수출이고요. 하나는 미국 금리만 보면 돼요. 그래서 수출 잘 될 때는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데 네. 재작년처럼 수출은 박살이 나고 있는데 금리 인상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작년은 왜 좋았냐 그러면 수출 바닥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연말에 오른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올해는 수출도 회복되고 금리도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 뭐 어떤 이유로 외부 충격으로 조정을 받으면 또 사야 되는 해지 적어도 상반기에는 사는 쪽으로 봐야 되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허재한 상무님께 여쭤볼게요. 뭐 부동산 PF뿐만이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실까요?
사실 뭐 희망을 갖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고 해서 항상 부채 위기가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산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부담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나라들은 확실히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랑 소비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이런 일부 이제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부동산 위기가 온다, 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활발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융위기가 있어서 막 침체가 나고 불황이 오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영업 기준으로 보면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80년대 이후로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가계가 반등을 하고 올라올 때 이제 못 올라오는 문제가 있지. 이것 때문에 어떤 침체가 어떤 길어진다든가 이제 이럴 위험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이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기보다는 업사이드가 약간 약해지는 그런 걸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네. 박석현 네, 부장님. 부장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부 약간 뭐 현실화되는 것도 좀 있잖아요. 뭐 태형 문제도 네, 그렇죠. 그렇고.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거는 과도한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위기가 오려면 경기가 침체가 돼야 됩니다. 침체가 돼서 자본여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확 죽은 상태에서는 이런 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약한 고리가 터지기 때문에. 근데 올해 일단 전망치 기준으로는 미국, 뭐 중국 뭐 다 둔화되고 한국은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좀 성장률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게 순수출 성장 기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국도 민간 소비나 투자는 뭐 약간씩 주는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줄긴 하더라도 연착륙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치를 기본으로 해보자면 위험 요인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위기로 발전하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다음 주의할 점은 말씀드렸듯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항상 침체가 오면 발생을 하거든요. 경기 침체가 예기치 않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약한 부분, 고리 부분들이 이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현재 전망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이나 중앙은행의 어떤 뭐 금리나 여력 이런 것들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조금 남아가지고 네. 우리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보시는 한 두 가지 정도 올해 긍정적으로 보시는 자산.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좋아요. 미국 주식, 네. 한국 주식, 뭐 금, 뭐 유가 아니면 통화, 뭐 금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도 금리 중에서도 한국 금리, 미국 금리, 채권 뭐 이런 투자 있을 텐데 한 두어 가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본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으실지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표님. 네. 네. 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엔화 자산 좋아하고요. 네. 엔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통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중에. 네. 그리고 아까 박 부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금리가 뭐 인상된다라는 모션만 취해도 저는 N이 좀 강세를 갈 수 있다. 네. 네, 그게 첫 번째 N을 좋아하고 그리고 N 자산 중에서는 일본 주식 그리고 일본 리츠 이런 것들 둘 다 굉장히 싸 보입니다. 네. 네. 일본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건 달러로 보면 거의 괜찮다.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볼 때 그 네. 통화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달러로 봐야 돼요. 달러 환산으로?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환율을 통해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너무 길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을 것 그냥 같아요. N이에요. 죄송해요. 네. 엔화. 네. 네, 우리 허재한 상무님은요? 저는 올해 제약 바이오 주식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 신약을 발견하고 이제 발굴하는 사이클이 한번 올 타이밍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테크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매력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제약 바이오 사이클이 한번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새롭게 그 이제 그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섹터로서는 그쪽이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부장님. 저는 미국 빅테크 주식들을 계속 추천해요. 네. 일관되게. 분명한데도? 분명 비싼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황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여기밖에 없는 것 같고 옛날에는 뭐 다른 것도 있었죠. 중국도 성장했고 뭐 이렇게 부각되는 나라도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주식 비싸지만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뭘 할까요? 각도기님이요? 네, 저는 세 가지를 다 해볼 생각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유명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의 추천을 하나씩 다 사면 세 개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걸로 결론을 좀 내려보고요. 신년 특집 이코노미스트들의 수다 오늘 정말 세 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많은 귀한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어서 시청자분들 역시 굉장히 만족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조만간 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님,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